저는 아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숨결이 약해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건넬 때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은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한 지 벌써 5년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고집도 세고 말도 많던 여자가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내뱉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늘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웃음으로 다 덮었습니다. 저는 지방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는 살았지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에 궁색하다는 말을 남에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아내 덕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월급을 꼼꼼히 관리해 적금을 들고 아이들 학비도 제때 챙겼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할 때도 제가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집 구경을 마치고 저에게 계약서만 보여주며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식이 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독신으로 살고 있고 은희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며 손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번갈아 내려와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병실에 들을 때마다 아내는 아이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자식 걱정이 마지막까지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겠지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아직 웃는 얼굴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사는 시한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차마 아내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고도 덤덤하게 제 손을 잡을까봐 그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아내는 늘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먼저 가면 아이들에게 잘 나눠달라고, 민수는 아직 자리 못 잡았고 은희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직 멀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이 저를 향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속엔 이미 제가 모르는 이별의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손을 잡은 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던 거친 숨소리가 제 심장과 맞물려 들썩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틀, 사흘 이어지더니 결국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가족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낯선 종소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게 가라앉았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의사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들어서니 아내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침대 위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슬픈 미소였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있었고, 고맙다는 말에는 그걸 끝까지 지켜준 저에 대한 마지막 인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평생 기억에 남을 그 시간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은 채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끝에서도 여전히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었습니다. 그 불빛마저 꺼질까봐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장례를 치르고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바빴고 조문객들이 떠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병실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어딜 봐도 아내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정리되지 않은 처방전, 서랍 속 작은 약봉지, 그리고 반쯤 남은 유자차 한 병. 냄새 하나하나가 아내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고맙다던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그리고 함께했던 평범한 저녁 밥상. 그 모든 시간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지도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쌓여갔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던 건지,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큰 균열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40년 넘게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괜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이제 혼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아내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한마디씩 건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버거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참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서울 생활에 바쁠 텐데 득달같이 내려와 상속 절차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민수가 컴퓨터 앞에서 서류 목록을 뽑으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니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서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프린터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계음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꺼내 걸쳤습니다. 배우자는 고정민, 자녀는 고민수, 고은이, 김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훈. 그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아내 형제분들 중에 혹시 이름 비슷한 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자식은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오래 못 살았고 자식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김재훈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이정숙의 친자이며 1976년생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1976년이면 저희가 만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혹시 전에 얘기한 적이 없냐고, 뭔가 숨긴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그렇게 답답할 줄 몰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조차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김재훈이라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아내가 왜 숨겼을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혹시 착오일 수도 있지 않냐고 했지만 민수는 직원 말로는 확실하다고 했고 그 사람이 혹시 살아있는지라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입니다. 민수 말이 옳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런 사실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던 그 표정, 그 말, 미안하다던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녘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아내가 모아온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가 찍은 사진들,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넘겨봐도 김재훈이라는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지 묶음도 살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편지, 교회 친구들과의 편지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내가 숨겨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혹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던 슬픔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왜 40년 동안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믿지 못할까 봐였을까요? 아니면 잊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아내의 그림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말이 적었습니다. 속 깊은 얘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묻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게 다 저를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억지로 위로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자꾸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냐고.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낙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저는 아내의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생활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 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켜야만 했던 일들이 있다고, 그게 자신의 죄가 되었더라도 말입니다. 그 한 줄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숨긴 게 아니라 묻어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를, 저에게조차 밝히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기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 제 딸, 그리고 낯선 이름 김재훈까지.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유골함 앞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김재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존재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의 남동생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도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동네 커피숍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누나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 자식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도 들었다고,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누나가 22살 때 첫 결혼을 했고 그때 낳은 아들이 재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제 귀에 박혔습니다. 김재훈. 저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술을 너무 먹었고 손찌검도 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사정도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아프셨다고 말입니다. 정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시댁 쪽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고 누나는 끝내 그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뒤로 만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제 형부를 만나서 재혼하고 나서 그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는 듯 했고 형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도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가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던 이유가 말입니다. 명절마다 친정을 다녀온 뒤 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울던 날들도요. 저는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럼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듯 떨렸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나도 그 이후로 그쪽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아마 잘하면서 시댁 쪽에서 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정호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상속 때문이라고. 법적으로 자식이면 제 자식들하고 똑같이 권리가 있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누나 살아생전에 그 얘기 꺼내면 울었다고.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이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민수와 은희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진짜 찾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숙이는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뭐든 다 나누던 사이였는데 참 알 수 없는 아픔이었던 걸까요?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게 하나쯤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바로 그 일을 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평생 그것을 홀로 삼키고 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이제 현실이 되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으로 종이에 숫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0으로 시작되는 번호의 끝자리는 1984였습니다. 그 해는 제 아들 민수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입 밖에 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평생 감춰온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깨뜨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결혼, 저희가 함께 쌓은 시간, 그 안에 이런 비밀이 있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불을 켰습니다. 이게 아내가 숨기고 싶었던 일인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밝히는 일이 저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훈이라는 이름을 알고 난 이상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가자고.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건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진실을 숨겼지만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든 배신이었든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괜히 여러 명이 가면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시외터미널에 멈췄습니다.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과 상속 포기 각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정숙, 김재훈. 이 두 이름이 한 서류 안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40년 삶 전체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주소를 찾아 헤매다 보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낡은 전단지가 끼워 있었습니다. 저는 3층까지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철문 너머로 다소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재훈 씨 댁이 맞냐고 제가 고정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타난 남자는 50줄가량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선이 매서워 보였는데 이상하게 눈매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숙이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담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테이블 위엔 빈 술병 몇 개가 쓰러져 있었고 구석엔 낡은 라디오가 희미하게 잡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있었고 상속 절차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속이라니 웃기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법적으로는 자녀로 올라 있으니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는 평생 어머니 얼굴 한번 똑바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상속이냐고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법상 자녀분이니 명의상 지분이 생긴다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기가 수월하겠다고 말하며 저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포기라니 왜 자기가 포기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짧은 정적 후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기도 어머니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날 버린 건 사실이지만 법이 그렇다면 자기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맞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고 어머니도 아마 그걸 바라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저 원만히 마무리하려고 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눈동자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가 5살 때였다고 그날 이후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커가면서 매일 들었다고 합니다. 내 엄마는 널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자기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상속 포기하라고 하냐고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텐 아무 의미도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남긴 돈 앞에서만 가족이 되자고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생각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진정하시고 제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하라고 하냐며 눈빛이 불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새 삶을 사는 동안 자기는 지옥이었다고 언제 죽을지 모를 할머니 밑에서 남의 집 마당 지키며 컸다고 그게 어머니가 택한 행복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위로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그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그 경계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알겠다고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더 자극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는 그대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자기 목 제대로 안 주시면 소송 걸 거라고 법대로 하자고 그게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대로. 이 세상엔 법대로 해도 상처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쥔 채 한 칸 또 한 칸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잠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짧은 햇살 속에서 저는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왜 그를 숨겼는지, 왜 말을 하지 못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인 저조차 그 고통의 무게를 끝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심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를 두고 떠날 때 정말로 잊을 수 있었을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듯 했습니다. 김재훈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저는 아내에게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셈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대구 시내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그 종이를 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 삶 전체에 대한 싸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법무법인의 봉투였습니다. 열어보자마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김재훈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이름 위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가 급히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이걸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은희는 봉투를 낚아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평생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달라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두 남매가 마주 앉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할 필요 없다고, 재산은 다 어머니가 일군 거라고 했습니다. 은희도 맞다고, 어머니가 평생 저축하고 전략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주냐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법적으로 저 사람도 자식이 맞다고, 서류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저 인간 편을 드냐고, 우리 엄마 재산인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이 어느새 가족 간의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세월이 이렇게 법 한 줄로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서 뭉치 위로 돋보기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뢰인 부인분의 가족관계상 김재훈 씨는 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배우자분이 50%, 자녀들이 50%를 나눠 갖게 되는데 자녀가 셋이니 각각 16.6%씩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쯤 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치면 대략 6억 정도이고 김재훈 씨는 약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억?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내가 허리띠 졸라맸던 돈, 자식들 학자금 마련하느라 밤새 계산기 두드리던 그 손이 만든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니 목이 타올랐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고 파양된 기록도 없다고, 법적으로 그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물었더니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 고인을 학대했다거나 유기했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반대라고, 오히려 고인이 자녀를 버리고 떠난 형태라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인이 자녀를 유기했다니.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변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서류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 날짜가 지정됐습니다. 첫 공판, 차가운 법정 공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김재훈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낡았지만 그의 시선은 매섭게 살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옆자리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김재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상속인 이정숙 씨는 1976년 김재훈 씨를 출산한 후 가출했다고, 이후 양육을 포기하고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육비 지급 기록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제 아내의 지난날이 저런 식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지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따라서 김재훈 씨의 상속권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에서 온전한 아내였던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그런 죄인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김재훈 측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김재훈 쪽이 조금씩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은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냥 합의 보고 끝내자고, 계속 끌면 우리만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기기 어렵다고 하니 변호사비만 더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끝까지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내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했던 마지막 한마디, 미안하다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죄스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왜 침묵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훈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어둑한 하늘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당신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다고,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일은 아니라고,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싸움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각자 품고 있던 40년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 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차 공판을 앞두고 저는 다시 아내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낼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미련이 저를 책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랍을 비우고 오래된 서류철을 뒤지고 낡은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의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그리고 이름 모를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봉투를 들자 희미하게 김재훈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빛이 발해 읽기 힘든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바싹 마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재훈이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냐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편지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편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내의 물건들을 더 뒤졌습니다. 편지 한 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김재훈이라고 적힌 봉투가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편지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손주 보러 와달라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도와달라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절박한 문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자 종이 끝이 거의 부서질 듯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평생 한 번도 답장 없는 어머니였지만 자기는 이해한다고, 자기가 원망스러운 자식이었겠다고, 그래도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불과 10년 전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녀가 왜 병상에서 제 손을 쥐고 미안하다고 했는지, 왜 평생 말이 없었는지, 왜 눈을 피하며 울고 웃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표지가 닿았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표지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기록. 하지만 안쪽을 열자 거기엔 생활비 대신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오늘 재훈이한테 편지가 왔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고, 지금의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정민 씨도 민수도 은희도 모르는 일이라고, 재훈아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무 비겁해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써 내려간 그 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내는 김재훈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그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앉아 일기장을 읽고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종이마다 싸늘하게 식은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흘렸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조금씩 밝아오자 결심이 섰습니다. 김재훈을 찾아가야겠다고, 그에게 이 편지들을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잠시 만날 수 있냐고, 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시 대구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무렵 다시 그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재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 말하며 저는 조심스레 편지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편지를 읽을 때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 이르자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가지고 계셨냐고 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일기장도 함께 있었다고, 어머니는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저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낌만 들려왔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과 슬픔,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당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저희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고, 그녀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냐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 다른 상처를 같은 여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번져왔습니다. 아내의 죄책감, 김재훈의 분노, 그리고 저의 오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그분은 당신 곁에 가지 못한 걸 평생 벌처럼 짊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제야 어머니를 용서하겠다고, 아니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화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단 오래 묶였던 매듭이 풀려 허무함이 찾아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김재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돈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미웠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재훈 씨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건 다 그 시대의 아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싸움보다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숙제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재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와 은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 사람을 집에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도 너희 형제라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가 중얼거렸고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안다고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말이라고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어머니를 원망할 자격은 저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결국 은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더니 짧게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김재훈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를 맞이할 때 저보다 더 떨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집안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은희가 조용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아이들을 안고 웃던 모습, 바닷가에서 바람에 머리를 날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대신 제가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재훈이 놀란 눈으로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도 형제라고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이제 형제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은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도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미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김재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소송은 취하했다고 그리고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당신도 권리가 있다고 정당한 몫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다고 그게 자기한텐 제일 큰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에게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족한 액수였으나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당신도 이젠 인생을 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훈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끔 찾아뵈어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제 당신도 저희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김재훈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자기 마음도 편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가 모든 걸 용서하는 듯 했습니다. 4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남은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내신 거라고 이제 이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됐다고 말입니다.